망고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망고쌤님이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톡방에서. 궁금하네요. 황소개구리 이야기 뭐 이런 거 하고. 황소개구리? 예,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알잖아. 좀 풀어주세요. 아니면 또 처음 또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트로로. 황소개구리 뭐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거요. 이런 거죠.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뭘 까불지 말랍니까? 뭐 이렇게 투자 몇 번 해서 이제 돈 벌었다고. 네. 너무 나대면 안 된다. 네. 봐봐라 이렇게 됐잖아. 1년 전이었나요 우리 나왔을 때. 그때 내가 까불지 마라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아무거나 주워듣고 막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때 지산 뭐 생숙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었나? 다 이제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게 있고 네. 뭐 자기 것을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 욕망을 파고드는 거죠. 마케팅이라는 게. 네. 파고드는 건데 이제 막 뭐가 좋아요, 아파트가 안 되니까 뭐 사세요 이러는데 그런 게 좋을 리가 있나? 아파트가 좋으니까 아파트부터 샀겠지.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뭐 땡 CM을 루이비 땡보다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그거 루이비통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돈이 있으면 다 루이비통을 사고 싶지. 그래서 루이비통부터 먼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좋으니까 아파트부터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파트가 정점에 가니까 이제 규제를 자꾸 하잖아. 사지 말라고. 뭐 10.4%, 너 다주택자들은 적폐, 뭐 이런 거 수도권에서 꺼져, 뭐 이런 거. 그렇지. 지방으로 가. 전국 지방에 가서 싼 아파트 다 사줘.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근데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려우니까. 네.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래도 아파트 이제 좀 센터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내려도 매매가 되는데. 네. 변두리에 이제 찌글찌글한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찌글찌글. 예, 팔리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오를 때 두려워할 줄 알고 내릴 때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돼가지고 그래서 1년 전에 까불지 마라 막 이랬던 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한 3-4년 투자하고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이제 강의하시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뭐 그분들 말씀이 다 맞는데 뭐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고 한데 네. 뭐랄까 이제 사이클을 한두 번 정도 지내보면은 이제 뒷골이 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아니 이렇게 팔았는데 투자자들은 4-8 돼야 돼요. 4-8. 네. 그죠? 샀어, 팔았어.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사야 되지. 네. 내가 집을 팔았는데 또 샀어. 집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다시 판돈으로 살라 그러니까 느낌이 쎄한 거야. 그러니까 집은 더 오를 것 같은데 나도 그때. 근데 그래서 안 샀죠. 그래서 이제 막 제주도 한 개, 싼 거 한 개, 뭐 창원에 싼 거 한 개 이 정도만 샀는데 2020년 이후에는 느낌이 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쎄한 느낌이 어떻게 그렇게 왔을까요? 아니 너무 비싸. 최근에 종종 이제 올라오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 콘텐츠들을 보면 그런 이제 좀 찌글찌글한 것들 샀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그다음에 이제 뭐 잔금이 다가온다.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그런 거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제 이게 테크닉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장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있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락론보다는 상승론이 와닿을 거죠. 사이다 같고. 근데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나왔을 때 이제 사과했잖아요. 나도 오를 줄 알았는데, 나 이야기 듣고 사다 내린 분들 미안하다고. 이제 택세 전환 했지, 사실 나는. 그치, 했지. 근데 지금은 이제 내리고 있단 말이지. 분명한 건 내리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내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를 팔리냐 이거지. 그치? 팔리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리는 가격을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럼 팔리는 가격을 어떻게 아냐 하면은 제가 집이 있는데요.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요? 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가격을 네가 먼저 말해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거는 2008년 지나고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내릴 때는 부동산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제시하면 기분만 나쁘니까 먼저 말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시세가 뭐 1억 5천인데 뭐 2억 이야기하고 그러면 많이 깎아서 2억이요 이러면은 일단 받아는 놓을 건데 다른 것부터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어쨌든 그렇단 말이야. 답은 정해져 있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전화를 해봐야지. 나 여기 관심이 있는데 연기를 잘해야 돼. 근데 여기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냐 그러면은 네이버 보니까 1억 5천이더라고. 1억 2천도 있고요. 1억 3천도 있고 많아요. 와보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1억 2천 3천 있으니까 1억 1,500원 해야지 파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지.
그 문제인 거죠. 그럼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전세를 놔야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전세가 알아보는 거야. 나 그 전세 구하는데 얼마에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매수자 입장이나 세입자 입장으로 알아보면은 당장 나가는 가격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럼 그게 수긍이 되냐 이거죠. 어차피 팔거나 전세 놓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사업자 대출 80% 받아갖고 월세 놓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치? 뭐 그거는 뭐 어쨌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의 문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내렸으면 역전세를 감당할 수 있냐의 문제잖아. 자,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제 생각인데, 자, 첫 번째, 매매 가격을 파악해라. 그 다음에 그걸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을 파악해서 역전세를 버틸 수 있는지 생각해 봐라. 아마 둘 다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버틴다 그러면 2년 뒤에도 이 전세가 이 모양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전세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전세 가격은 금리에 더 민감하다는 거를 이번에 또 증명을 한번 해줬잖아. 전세가 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아까도 봤잖아요, 우리 그죠?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금리 때문인데, 금리가 이제 그냥 다들 생각하기에 하반기에는 내려갈 것 같잖아. 그쵸? 8월부터는 내려갈 것 같다. 처음에 이제 노브라나 시티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믿었지. 너무 희망적인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노브라나 시티가 도자를 깔아야 돼. 2%까지 내린다 그랬거든, 연말에. 그럴 것 같아. 그렇다고 가정하면 2년 뒤에, 지금 갱신해서 2년 뒤에 넘어가면은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높아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전세를 버틸 수 있으면 2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매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올라 있겠죠.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샀단 말이야. 그치. 이제,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팔고 나가야 되는데, 먼저 팔고 나간 놈들은 나갔겠지. 그쵸. 나갔겠지.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러면, 매매라는 게, 내가 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이익이 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그 기가 왜 1억 이하였을까? 1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기가 없으니까 1억 이하 아니에요? 그쵸. 가격은 선호도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이유는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억 이하 바람이 다시 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야.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취득세를 계속 12.4%로 맞춰줘야 돼. 그럴 것 같지는 그쵸. 이제 그거를 이제 변수가 이제 애매한 건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 전까지는 12.4%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 느낌에. 총선 전에 그걸 바꾸면 표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럼 총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볼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이제 12.4%가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되면 또 이게 1억 이하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1억 이하도 또 잘 보면 종류가 있어요. 그나마 실거주 만족도 가성비가 높은 1억 이하가 있고, 완벽하게 투자 느낌으로 간 1억 이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잘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같으면 그냥 그 팔리는 가격 생각해봐갖고, 가능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힘들겠지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 마음을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킬을 알려주는 사람들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스킬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스킬을 먼저 쏠깃하잖아. 그렇지. 이거 1억 이하 이거 뭐 개 500인데요. 사서 한 10개 쫙 깔면 5천만 원을 봐봐요. 그러면 5억이잖아요. 와, 대박. 혹하네. 그죠? 혹하지 않아요? 500씩 쫙 깔아가지고 이제 10개 깔면 5천만 원씩 오르면 5억이잖아. 와. 30만, 50만 원 되고 내가 5,500.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혹하잖아. 근데 그렇게 쉬운 게, 이런 생각 해봐요. 항상 재테크. 항상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게 왜 나한테 왔을까? 항상 생각해봐야 된다.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편하고 쉬운 게 어딨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뭐 이게 유튜버가 대박이 났다, 뭐 코인이 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노력했겠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 한두 명이고, 그치? 그 운이 왜 당신한테도 올 거라 생각하냐 이거죠. 좋은 거는 다 이유가 있고, 싼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오르는 타이밍인지 내리는 타이밍인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사거나 팔거나 이거 하는 거지. 투자인데 내리는 타이밍이 확실한데 그거 사면 어떡해? 그렇죠. 그럼 쉬어야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던 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쉬는 것도 투자인데 그걸 못해 사람이. 참, 한번 뽐뿌가 들어가면 그렇죠. 그걸 못. 그렇죠.
그게 어려워. 약간 투자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함께 사게 되면 계속 사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등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등기병. 아니, 등신병 아니고 등기병. 등기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등기병에 걸린 저 친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요즘 뭐 하냐 그러면 막 사팔사팔하죠 막 그래. 그러면 야 그거 이제 그만 좀 해.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 아유 이건 뒤져야지 해결이 되죠 이러거든요. 이게 평생 못 끊는다는 거야. 걔도 오래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자기 위주로 생각 안 하고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계속 나를 보는 거야. 세상은 나를 보지 않는데 계속 세상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면 되냐고. 내가 세상에 맞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세상을 봐야지. 내가 사고 싶은 마음,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 여기서 스킬 몇 개를 배우면 부자가 금방 될 것 같은, 10년 만에 내 집 마련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번 하락과 상승을 보면서 좀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여기 뭐 다 다주택자분들이 많으실 거니까요. 아마 다양한 경험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그럼요. 역전세도 있고, 뭐 금리 뻥뻥 올라간 것도 있고, 대출 연장도 뭐 되네 마네, 뭐 한도를 줄이네 마네, 뭐 온갖 거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후반 금리도 받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게 이제 6%, 7%까지 되니까 문제가 이제 2% 수준으로 받았는데 마통 같은 거 2% 해주는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6%, 7% 되니까 3배, 4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충격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레버리징, 뭐 디레버리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레버리징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디레버리징의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올해는 이제 주담대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빚을 갚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제 그 레버리징하고 디레버리징으로 경기 사이클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디레버리징의 시대라는 거죠.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현금이 이제 캐시 이제 트래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현금이 이제 금이 되는 거죠. 현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특례 보금자리, 다주택자들이 많으면 다주택자들 이야기 위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요, 좀 얘기는 해주세요. 특례까지 얘기해 주시면 끊으니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하락을 멈추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례 보금자리. 그 정도로 파워가 좀 있다고 보세요? 가격이 내리는 이유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시장에 매물이 많으니까 그런 건데. 그럼 시장이 매물이 많은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종부세가 많아서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집은 만약에 그 집이 이제 그 실거주자면요. 자기 집이야. 그러면 안 팔면 돼요. 내리면 안 팔면 돼요. 그럼 팔아봐야 또 사야 되니까 안 팔면 되지.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집은 원래 안 팔면 되는데 그 집이 실거주자가 갖고 있는 집이 있고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이 있는데 다주택자도 안 팔면 되잖아요. 내리면. 근데 문제가 있어. 임대는 2년마다 갱신이 돼요. 근데 이제 안 팔고 내리면 10억 하는 게 7억이 됐어. 안 팔면 되잖아요. 뭐 어차피 부동산은 우상향이니까 버티면 되죠. 그쵸. 좋잖아요. 근데 내가 10억 하던 집을 5억을 전세 끼고 샀는데 전세가 이제 3억으로 떨어졌네. 2억이 빵꾸 나네? 2억이 빵꾸 나네? 안 팔면 되는데 안 팔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전세를 내놔봐.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막 3억은 안 됐고 4억이라도 맞추려고 내놔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소장님이 시세가 3억인데 이 사람은 4억에 내놨네. 얘 받아 놓는데 빨리는 안 나갈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뭐 전화를 한 달 동안 한 통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달죠. 이게 이제 쫄리죠. 쫄리는데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사장님 전화가 고장 났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고장 안 났어요. 손님이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싼 것만 찾아요. 싼 것만 찾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에 해야 돼요? 3억이요. 그럼 계산해 보는 거지. 마통이 지금 이자가 3%에서 6%가 됐고 현금 어떻게 2억을 땡길 데가 없는데 방법이 없네. 그럼 어떻게 팔 수는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러면 이제 매매로 내놓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처음에는 전세 매물이 늘어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거래가 좀 되면 매매 매물이 늘어났다가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매물수가 주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매물수가 안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를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 매물은 소화가 안 되고 전세에 갔다가 매매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받아준 거죠. 원래 아파트는 오른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사거든요. 사는데 지금은 10억 하던 게 7억 하니까 놀래가지고 사는 거야. 10억대 연끌해서 살라 그랬는데 못 샀어. 그래서 이제 7억이 되니까 7억이면 한번 해볼만 한데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도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신도시 멀쩡한 아파트에 가고 싶었는데 7억이 비싸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10억 되면서 아예 포기했는데 사실 7억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특례보금자리 해주는데 DSR도 한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이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이제 작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4.75 거의 5%였단 말이에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5%였는데 지금 같은 특례보금자리로는 잘 받으면 3%대에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1에서 1.5포인트 정도 생기는 거죠. 그죠? 금리를 안 내렸는데 금리를 이제 1포인트 이상 내린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집을 사신 거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2월 달에 나간 거는 계약서가 있어야 나가거든.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특례보금자리 나간 건수랑 그 매매 건수랑 거의 비슷해. 예.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대환용으로 더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거죠. 대출 비싼 이자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조금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대환대출로 좀 줄었고 그 사시는 분들이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받아서 사시니까 가격도 이제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그 최저가 매물만 그래야 되는데 그 매물들이 싹 빠지니까 매물 좀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오른 가격에 살까 말까 하는데 계속 이제 요즘에 신문의 논조들이 전부 다 이제 둔천중공도 다 팔렸다, 집값도 오른다, 이제 부동산 가봤더니 금매 다 빠졌어요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1억 올려서 그때보다 1억 올랐어요. 그럼 매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살라면 사고 말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앞에서 들었다니까. 예, 그런 분위기니까 또 이게 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높은 가격에 또 매매 체결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어디가 매매 체결이 많이 되겠어요? 어디가 많이 돼? 많이 빠진대. 많이 빠져서 사는 거니까. 송도, 동탄, 뭐 이런 데 많이 빠졌잖아. 세종 이런 데가. 그래서 사는 거죠. 그래서 대구는 하도 이제 막 사방에서 아직도 대구는 멀었다라고 하니까 대구는 안 사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도 떨어졌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덕분에 급락하던 게 이제 살짝 멈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보면은 금리가 한 1.5포인트 정도만 떨어져도 매수세가 생각보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자랑 그거랑 비슷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1포인트, 1.5포인트 정도만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 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게 언제 떨어질까 생각해보면 시티은행에서 주장하는 바로 보면은 연말에 2%까지 내려간다니까 그럼 1.5포인트 정도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반등이 연말에 나오는 지역들이 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려줄까요? 꽤나 많이 내리는 건데 그러면? 뭐 이렇게 몇 개 더 망하면 해주겠죠. 서울만 한번 볼게요. 네. 서울만 보면 이게 이제 그 지도에다가 KB에서 올라니 내렸니 이거를 이제 입혀놓은 거예요. 입혀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엑셀에다가 이렇게 지도 안 같이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하던데 네.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정확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딱 보시면 이제 그 지금 보면은 파란색이 진할수록 많이 내린 거야. 많이 내린 거? 언제 대비 많이 내린 거예요? 지난주 대비. 지난주 대비. 그럼 이제 이 흰색이다 그러면 봉합이고. 이제 반대로 이제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리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노도강, 금강구가 많이 내린 걸로 나오네요. 그죠? 노도강, 금강구. 그죠? 위에가 매매입니다. 매매입니다. 밑에는 전세인데, 전세는 매매보다 더 심하죠. 이거는 이제 5주 전을 보면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네. 5주 전을 보면 전세 보세요. 뭐야, 이거? 새파란데, 그냥? 네. 아까보다 훨씬 매매도 진한데, 잘 보시면 강남 4구라고 불리는 데 있잖아요. 네. 에다가 용산 이쪽에서부터 온기가 돌아서 이제 퍼져나가는 느낌이죠. 지금 5주 전이고 지금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났고 이제 슬슬 추세가 반전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면 더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데 네. 지금 이게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잘려서 나오나? 네, 오른쪽은 좀 잘립니다. 오른쪽이 중요한데 오른쪽 잘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 대비 증감률을 표시하는 건데 파란색은 매매 가격이고
빨간색은 전세 가격이에요. 이제 여기에 과거고 이제 오른쪽이 현재죠. 그럼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이 불처럼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올랐는데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이 키가 더 크죠. 네. 대부분 거죠. 네. 뭐냐면 이 전세가 2020년 말에 폭등을 한번 했지만 네. 매매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매매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보시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세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라는 거지. 집을 내려서 안 팔고 싶은데 역전세 때문에 아파트만 보는 거예요. 역전세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매물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얘기해 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1년 동안. 아, 1년 동안요?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전세가 훨씬 더 많이 내리고 있고 매매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제 쭉 보시면 이게 급하게 지금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튀어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될 거냐, 상승하는 쪽으로 될 거냐, 아니면은 살짝 오르다가 다시 조금 내려갈 거냐.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냐? 그렇죠.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네. 제 의견은 그 3월 달 되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세가 거래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 4, 5월은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세가요? 아, 전세도 매매도. 아, 둘 다.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을 건데 거래가 될 거다. 거래가 될 거다. 그래서 3, 4, 5월에 포트폴리오를 갈아탈 기회가 올 거다. 정리하실 건 정리하고 못난이들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모아서 더 좋은 데로 가실 분들은 가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왜 3, 4, 5월이에요? 일단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3, 4, 5월 계속 갈 거고 지금 계약하는 사람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거래들이 많이 그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은 매도세는 많은데 공급은 많은데 그 시장에 매물은 되게 많은데 사주는 사람이 적어서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2월부터 터졌잖아요. 근데 그게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큰 것 같다는 거죠. 특례보금자리론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3월, 4월, 5월 계속 실거래가들이 높은 가격으로 찍힐 거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보다는. 실제로도 그러고 있어요.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릴까? 요거는 뭐냐면 서울시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고 요걸 보셔야 돼요. 중간에 보면은 7.07이라고 돼 있고 마이너스 25%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신고가 대비 얼마나 많이 내렸냐. 평균적으로 지금 실거래 되는 것들이 마이너스 25% 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최고점 대비. 네. 근데 신저가 대비는 뭐냐면 최저로 떨어졌을 때 기준으로는 또 얼마나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7.07% 올랐다는 거죠. 7.07%.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기간을 3월 달 한 달만 한번 해볼게요. 3월 달 최근 한번 해볼게요. 최근 보면 그 신고가 대비는 마이너스 24%인데 신저가 대비는 6.85%. 그게 뭐냐면 이제 실거래는 바닥을 찍었고 살짝 반등하는 건 맞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추세가 완전히 전환돼 갖고 그 추세가 완전히 전환하고 이제 상승으로 가는 초입이냐 아니면 살짝 오르다가 다시 데드캣 바운스처럼 급락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하락한다는 사람들이 50%까지 빠져야 된다. 지금 30%밖에 안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3, 4, 5월 지나면 약 보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연말에 이제 금리가 예상대로 2% 떨어지고 1.5% 떨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오는 지역들이 이제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지역들이 생길 거다 이런 거죠. 전국이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금리의 논리가 끝나고 수급의 논리로 갈 거니까 수요와 공급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내집 마련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지역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지역별로 수급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디가 좋은지, 선호가 어디가 높은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1주택이나 2주택은 상관없는데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에 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1억 이하로 갈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는 안 가지 않을까요, 이제? 아, 모르지. 한번 학습한 게 있는데. 아니, 부린이들이 또 얼마나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아, 그럼 또 마케팅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1억 이하 이제 그 집 사셨으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공시가격 1억 이하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안 미운 거지, 새로운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몰랐으니까. 처음 만났는데 되게 잘생겨 보인 거야. 와, 이러고 있는데, 꿀 같은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 거지. 꿀 같은 이야기. 와, 경제적 자유. 와.
갭 500. 내가 신이다. 와, 이렇게 경제역자요 갭 500. 와,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딨어요? 사면 올라요. 부동산은 어차피 우상향이잖아요. 부자 되고 싶지 않니? 돈을 벌고 싶니? 우상향 그래프 보여주면서. 그렇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돈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싼 걸 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그럼 3, 4, 5월 달에 어쨌든 좀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이제 양호한 걸로 바꿔야죠. 경험상. 제가 이제 그 2번 나왔잖아요. 2번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20년 했다. 막 까불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막 20년 했다고 경험이 많고 막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가 부동산 데이터 만지는 겁니다. 아까 이거 전부 다 제가 혼자서 만든 겁니다. 하여튼 재밌는 게 투자 한참 할 때 만든 건데 네. 되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아파트를 검색을 하는 건데 이런 거야. 전세는 많이 오르는데 매매는 안 올라서 갭이 점점 빠른 속도로 붙고 있는 것 이런 걸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아파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렇죠. 2016, 17, 18, 19년도에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했었죠. 지금은 예, 바닥이면 또 될 건데 이제 이제 매매 전세 갭이 얼마인 거 이런 것만 검색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매전 갭이 빠르게 줄고 있는 거 전국 1등부터 100등까지 이런 거를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솔깃하다. 예, 제가 그냥 제가 투자하려고 만든 거였거든. 예, 그런 거 만든 건데. 실제로 이걸로 그러면 투자하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 2016, 17, 18 이럴 때는 했죠. 이거 보고. 야, 좋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매수가 어떠네, 매수 심리가 어떠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KB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형광색이 보면, 이 선이 나는데, 딴 거 보지 말고 형광색만 보면 돼요. 보면, 이게 심리예요, 심리.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거죠. 파는 놈이 많아요? 사는 놈이 많아요? 부동산에다 물어보는 거죠. 파는 놈이 많은데요?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는 문의가 많은데요? 파는 문의가 많은데 이런 걸 하는 데이터로 해놨는데,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보고 이렇게 분석이 되겠어? 아닌데, 모르겠지만, 지금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왔죠. 네. 찌글찌글 하면서 네. 바닥을 많이 올라왔죠. 네. 보시면 이게 추세가 중요한데, 이제 그래프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상단을 연결하면 추세선 나오고, 하단을 연결하면 추세선 나오잖아요. 네. 이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가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2013년 바닥을 찍고 계속 올랐던 거지. 2018년, 19년에 한번 훅 꺾였다가 다시 추세가 훅 내려오는 했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2021년까지. 그렇죠? 그러다 지금 어때요? 쭉 내려왔는데 이제 바닥에서 이거 보면은 파란색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주식에서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골든 크로스. 근데 몰라.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 심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거야. 심리가. 이게 아직도 매도 문의가 많지만 매수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들은 매수 문의, 매도 문의를 이제 정밀하게 뭐 7대8, 뭐 9대1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 매수 문의고 매도 문의가 많건 적건 간에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는 이게 추세선이에요. 뭐 이렇게 추세선인데 이제 형광색만 보면 돼요. 이게 보면은 뭐냐면 며칠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뭐냐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 과거보다 얼마나 좀 좋아졌나 이런 건데 그 의외로 이렇게 그 부동산을 뭐 차트를 그리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부동산은 주식보다 차트가 훨씬 더 잘 맞아요. 흐름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야기도 뭐 항공모함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내가 몇 년 전부터 한 건데 남들이 이제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이제 항공모함이다, 뭐 기차다,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그렇지. 큰 도라와 같다. 막 큰 돌을 떼피는 거와 같다. 맞아요. 서서히 달궈지고 서서히 식는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이게 심리. 그러니까 심리가 개선되고 있죠. 심리가 개선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매수 문의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 자꾸 만나면 일이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자꾸 매수 문의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돼요. 그죠? 매수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이제 심리가 개선이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심리하고 거래량은 심리하고 그 매매 증감률하고 매매 증감률이라고 오르고 내리고는 거의 일치해요. 무슨 이야기냐? 심리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거야.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 집을 산다는 거고 이런 경우에 지금은 너무 떨어져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생긴 거죠. 야 10억 하던 게 7억이면 더 떨어지겠어? 이번 참에 사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그 이자도 싸네.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래 안 떨어진대. 계산해 보니까 있잖아. 내가 뭐 한 달에 500을 받는데 200 정도 내고는 둘이 열심히 갚다가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들의 소박한 꿈이죠. 예. 그럼 뭐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근데 뭐 실거주는 그냥 좋은 집 사가지고 새 집 사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게 호재다. 그런데 3, 4, 5월 지나고 나면 약 보합 상태로 겨울까지 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약보합이라 하면 3, 4, 5월에서의 약보합인 거죠? 다시 내려온다는. 그러니까 3, 4, 5월이 이제 약간 내리던 게 약간 올라오고 어쩌면 KB 지수 기준으로 3, 4, 5월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잠깐 플러스 전환하고 안 하더라고. 3, 4, 5월에는 플러스로 전환하는 지역이 몇 개 더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그 포트폴리오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해라. 못난 이들 정리하고 가운데로 가라 이런 이야기죠. 3월은 지나갔고 좀 이제 4월, 5월 2달 남았는데. 4월, 5월 2달 남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았으면 좋겠네. 아니 뭐 앞뒤로 조금 밀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 그래도 될 겁니다. 전세는 매매는 이런 거지. 거래를 안 할 수 있어요. 매매는 안 팔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 근데 전세는 2년마다 임대는 2년마다 그 갱신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면 이사 가거나 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을 하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임대 거래는 항상 일정한 거래량을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12월, 1월, 2월 전세 거래가 너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변비가 된 거지, 변비가. 근데 거래는 안 됐지만 결국에는 거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거래가 생기는 거야. 좀 늦었죠. 그래서 어쨌든 만기가 왔으니까 우리 집이 안 빠져갖고 부동 짓던 사람들이 3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3월 달부터는 이제 임차 반환용 대출이 또 되잖아. 그런 것도 이제 지금 금융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전세든 매매든 해갖고 거래가 활성화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값 오르면 니네들 또 야, 집값 올리네. 니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말하는 게 뭐지? 정상화다.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파국으로 가는 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예, 그렇게 해서 매매가 좀 되고 전세가 좀 되고 하면은 그러면 분양도 좀 되고 분양이 좀 되면 PF 부실도 좀 해결이 되고 그래서 PF 부실이 좀 해결되면 미분양 났던 것도 팔리고 그다음에 분양도 새로 할 거니까 지금 요즘에 분양 뭐 장서잖아. 그죠? 할 거니까 경제 성장률도 좀 올라가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면 내년 총선 때 표도 좀 많이 나오고 집값은 안정적인데 경제 성장률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모두의 니즈를 다 맞춰. 그렇죠. 정책은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PF가 이제 그 위험하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다른 것들은 반응을 안 하더니 거기는 바로 손을 대잖아요. 그죠? 그거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지. 어떤 분은 건설사 망해도 된다 이러는데 건설사 망하면 그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려고? 그 가족들은 어떡하고? 그 하청은 그러니까 어쩌고? 그러니까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다 같이 뭐 두 손 들라는 건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 오르는 추세냐 내리는 추세냐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킵 고잉을 할 거면 이게 그 어렵게 인내한 그 성과가 있어야지. 2년 뒤에 가격이 좀 더 오를 거라는 느낌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가는 거고 아니면 그렇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네. 전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세 놓는데 역전세를 어떻게든 막으면 2년 뒤에는 더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과연 본인 생각대로 될 거냐 이 문제잖아요. 네. 그럼 시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을 보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근데 그래서 시장을 이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뭘로 보고 판단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보통 수급의 논리를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동안에.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 네. 금리 따위 뭐 이렇게 개나 줘. 막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걔나 줬는데 걔가 확 물어보는 목덜미를 많이 아프네. 되게 많이 아프네. 그래도 안 아플 줄 알았는데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론을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수급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공급론을 가지고 이 내리고 있는 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약간 누더기 되는 거지. 자꾸 보완을 해. 요거는 요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고요. 공급이 적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했는데. 이럴 때는 말이죠. 이렇게 보고요. 저럴 때는 이렇게 보여요. 되게 말이 많아져. 그렇게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한참을 공부를 해보니 생각을 좀 해보니 이런 거야. 수급의 논리가 중요할 때가 있고 금리의 논리가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다.
이 수급은 장기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가격 결정에 매우 중요한 8, 90%를 차지할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언제부터 그러면은 금리의 논리가 시작되는 거고 언제부터 수급의 논리가 시작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이게 설명을 좀 추가를 해야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제 핵심만 이야기하고 원리는 예. 자, 보면 제가 뭐냐면 실거래 지수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제 애기들 저는 전업주부니까 애기들 학교 보내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예,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2019년 7월 1일을 1로 잡았어요. 지수를 1로 잡았어요. 왜 19년 7월 1일이요? 19년 7월 1일이 이제 그 2018년 하반기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잡아봤는데 이제 요걸 보면은 그 이전에는 보면 아래 위가 확실히 보면 지각각이죠. 그냥 알아서 제각각.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대구 갔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19년 여름 이후에 보면은 전부 다 올라, 여기까지는. 가즈아인데요, 가즈아? 싹 다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요때 대구도 올랐고, 부산도 올랐고, 서울도 올랐고, 인천도 올랐는데, 그럼 이때 인천의 물량이 적었고, 다 공급 부족이었나? 대구의 공급이 부족했고, 아니잖아요. 대구는 공급이 많았고, 서울은 공급이 부족했죠. 근데 왜 다 오르냐 이거죠. 그럼 이게 수급으로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거는 수급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면 또 말이 길어지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공급이 많은데 왜 올라? 그게 말이야. 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2019년에 살짝 가격이 19년 하반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아이고,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서 전 세계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잖아. 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0.25까지 내려가잖아요. 0.5인가? 0.25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시기부터 다 올랐어. 이게 그거예요. 그래요? 예,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그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리고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이 구간은 그래서 저는 2020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금리의 논리로 설명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물량이 더 많은 데는 좀 더 떨어지고, 거기에 추가로 물량이 좀 적은 데는 좀 덜 떨어지고, 이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수급의 논리로 가려고 그러면 2020년 3월 돈 풀기 시작하기 전 가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2020년 그 가격으로 간 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가격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다. DTI. 요거는 뭐냐면, DTI는 그러니까 PIR이라는 게 있죠. PIR.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괜찮죠? 아, 그럼요. 예, PIR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가 있잖아. 20년을 벌어도 서울집 못 사. 나라 탓달하고 세상 탓달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얘기할 때 PIR 얘기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20년 동안 꼬박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사요? 집이 너무 비싼데? 자, 그러면 그 후랭이님이 안 그러시겠지만 내가 뭐 포르쉐를 하나 사고 싶어. 멋지게 비싼 차를 하나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네. 가격이 1억인데. 근데 너무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할부로 땡겨요. 네. 그럼 할부로 땡길 때 생각하잖아요. 할부를 땡겼더니 내가 한 달에 300을 버는데 할부 이자가 250이야. 그럼 사요, 안 사요? 못 사죠. 근데 할부 이자가 100이야. 그럼 사, 안 사? 하죠. 그럼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순수하게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돈이 있어야 사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에 집에 사는 분들은 집이 너무 비싸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거죠. 맞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는 내 돈이 아니고 네 돈이란 말이에요. 내 돈.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 빌리는 비용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항상 그렇지만 내 통장에는 돈이 없잖아요. 후대님 통장에도 돈이 없고 돈은 은행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걸 꺼내오는 거잖아요. 꺼내오는 비용이 이자잖아요. 그게 금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PIR은 현금으로 산다는 가정하에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레버리지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느냐. 중요한 거는 현금이 아니라 지불 능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3천만 원이 있지만 1억짜리 포르쉐를 사는 이유는 지불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죠. 현금은 안 되는데. 그쵸? 근데 그 지불 능력이 바로
DSR이니 DTI니 하는 건데 DSR은 너무 복잡하니까 DTI라고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하는 거야. DTI라고 생각해보면 DTI는 가격 곱하기 금리 나누기 소득이거든요. 가격 곱하기 금리 나누기 소득이에요. 그러면 소득은 근데 2020년 3월 이후에 4%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평균적으로. 거의 뭐. 그러니까 분모는 그냥 상수니까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가격 곱하기 금리가 DTI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DTI가 뭐 40이니 30이니 30이 결정하는 40이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도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준을 보는 거야.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20년 3월 수준의 DTI로 돌아가면 그때는 수급의 논리로 갈 수 있겠다. 그때도 대출받아 집을 살 거니까. 수급의 논리로 갈 수 있겠다. 지금 12.4%라는 그 취득세의 허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수요자들의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메인 센터 비싼 데는. 지방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은 이제 DTI가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지불 능력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DTI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가격이 2020년 3월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하고 금리의 곱이 2020년 3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분자가. 그렇죠. 그렇죠. 보통 집값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PIR에는 금리가 없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안 되는 거고,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절대로 빚내지 마라. 그런 시대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PIR보다는 DTI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DTI를 만들어 봤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이게 나온 거죠. 요거는 이제 그 하늘색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DTI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 밑에는 이렇게 절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건 뭐냐, 남색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008년 실거래 데이터를 와서 한 거라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이 DTI가 되게 높았다는 거야. 가격도 높았지만 그 당시에 그 금리도 되게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이 지금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DTI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그때도 2008년에도 뭐냐면 금리가 높아서 가격도 높고 금리도 높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지금 보면 2021년에 피크 때 있잖아요. 피크 때 DTI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지금처럼.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3.0점 와 있잖아요. 지금이 3.7점이거든요. 여기는 금리가 빡세게 다 안 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은 가격이 거의 25% 30% 빠졌는데 DTI가 높은 수준으로 많이 안 내려온 이유는 금리가 그때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인 거죠. 왜? DTI는 가격 곱하기 금리의 곱이니까. 가격하고 금리의 곱이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게 이때가 유동성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때인데요. 2020년 3, 4월이에요. 여기 살짝 주춤하죠? 네. 그때 DTI가 여기 2.0 수준이라는 거예요. 2.0. 근데 지금은 3.7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75% 이상 곱이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거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지든가 금리가 더 빠지든가 두 개의 곱이 더 빠지면 되는데 가격이 빠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니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제 생각에는 최소 2.0에서 1.5 미만으로 내려가야지 가격이 대세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반등하고 올라오는 지역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지역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전국이 다 오르잖아요. 왜? 금리의 영향이 전국이 다 똑같은 요소로 움직일 때는 전국이 다 같이 움직이지만 이제 금리의 효과가 2.0이나 1.5 기준금리 기준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금리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비로소 수급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지방에 열심히 다녀야 될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다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지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방이 먼저 올라올지 서울이 먼저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방이 먼저 오지 않을까요? 그냥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네, 서울 수도권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지방을 먼저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요.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이제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이 반등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2015년까지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도 집값이 오른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되게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냐면 선수들은 전부 다 지방 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2010년, 11년, 12년 경매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경매 받아서 거의 무갭으로 세팅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선수들이 진짜. 무갭 올세. 그때 부산은 계속 오르고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을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급이 깨져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서울이 올라온다면 서울이 그 숨어 있는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숨어 있는 입주 물량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지금 서울은 20년 내에 최근 20년 내에 가장 공급이 적은 수준이에요. 괜찮겠죠? 그럼 서울은 뭐 강남부터 오를 거냐?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럼 옛날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거든. 그치? 그래서 IMF 때는 큰 차 타다가 IMF 딱 오니까 티코를 탔단 말이에요. 티코 점유율이 24%까지 올라갔었어요. 티코. 김우중 회장이 티코 타고 출근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 아저씨가. 그쵸.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가성비를 따진다는 건 싼 거 찾는다는 이야기. 싼데 좋은 거. 이제 물론 그런 건 없지만 싼데 좋은 거를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사람 싸고 좋은 건데 이제 젊은 사람들 돈 열심히 버는 사람들이 직장만을 하게 돼요. 보통 보면은 지금처럼. 그럼 그분들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직주 건접 아니에요. 직주 건접이라기보다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집을 찾게 되잖아요. 지하철역 근처에 42평을 사는 게 아니라 싼 25평 이런 걸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부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염창동, 뭐 등촌동 이런 데 9호선 생겼는데도 안 오르는 거지. 근데 갭이 붙어 있었던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투자자들 들어가고 실거주자들도 집을 사고 이러면서 2013년에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14, 15, 16 되면서 이제 그게 실거주자들이 집도 사팔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올라갔단 말이야. 결국 서울이 오른다 그러면 그때하고 똑같은 패턴이라 그러면 지금 그때하고 똑같은 패턴이라 그러면 갭이 작은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혹자는 중소형 아파트가 조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보다는 중대형보다는요. 중대형이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2016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그 이야기를 8년째 주장하고 있어요. 곧 오를 거다. 그 곳이 언제냐? 내년이다. 계속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럼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대형이 많이 오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권 말렵에 중대형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초부터 많이 올랐구나. 그때 많이 오른 이유는 구조하고 평면의 문제, 인구 구조의 문제였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 강남의 중대형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강남의 중대형이. 근데 강남의 중대형이 왜 올랐냐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야. 옛날에는 구조가 안 좋았어. 30평은 방 3개, 40평은 방 4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 중대형이 왜 인기 있었냐고 하면 강남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거긴 학군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20년 전인데 그러면 그 가구 원수가 평균 3.5. 그 중고등 학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 그때 애기들 몇 명? 2명 아니면 3명. 네. 그러면 애기들은 성별이 같으면 같이 잔다고 쳐. 형이랑 자고 언니랑 잔다고 쳐. 그러면은 방이 몇 개 있어야 돼? 최소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최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 3개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사는데 옷방도 하나 있으면 좋고 남편은 서재도 하나 있으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로 42평이 돼야 되는 거였어. 그럼 중대형 수요가 당연히 있었는데 중대형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중대형이 많이 오르자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은 재건축으로 다 입주하네. 재건축 시 중소형 의무비로 해갖고 80% 무조건 8사 이하로 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대형 공급을 막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중소형들이 쫙 한번 올라요. 그래서 중소형들의 평형의 가격이 중대형들의 그 평당 가격보다 훨씬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니까 또 중소형으로 막 몰려간단 말이에요. 중소형의 시대다. 막 이러면서 막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중소형 공급은 많고 중대형 공급은 없었는데 중대형은 지금도 힘을 못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일단 거래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제 시대가 변했어. 이제는 24평도 방이 4개고 포베이야. 그죠? 평면의 혁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평면의 혁신은 전국 IMF 끝나자마자 그 안목 지수하고 중심선 지수가 바뀌면서 몇 평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2006년 12월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베란다 확장이 합법이 되면서 그 평면이 완전 바꿔진, 베란다는 틀린 표현이죠.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 확장한 거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다 했잖아요. 기본 세팅 자체를.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옛날에 24평의 실제적인 전용 면적이
그 과거의 34평 전용 면적만큼 좋아진 거예요. 방도 많아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거실 문화가 아니고 안방 문화였잖아요. 안방 크고 막 아버지들 안방에 담배 태우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방 문화에서 이제 거실 문화로 바뀌면서 방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방 개수가 늘어난 거죠.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34평도 방이 4개씩 되고 이런 것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 평균 세대원 수가 3.5에서 2.5로 줄었어. 방 개수는 하나 두 개가 늘어나고 사람 수는 하나가 줄었어. 그러니까 중대형이 당연히 인기가 없죠. 안 그래 중소형도 비싼데 어떻게 중대형을 사요? 그렇죠. 2019년, 20년까지만 해도 서울 전국에서 24평 가격이 그 34평보다 비싼 데는 서울뿐이었어요. 다른 데는 싸니까 널찍널찍한 게 샀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럼 서울 사람은 작은 집에 살고 싶으니까 그 24평이 비싸겠어요? 아니죠. 서울은 24평도 비싸니까 24평, 그러니까 34평 못 사고 24평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쌌거든요.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중대형이 좋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보는데 그 구조나 평면, 그리고 그 세대원 수는 반으로 그 한 명이 줄어들고 방 개수는 한두 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지. 큰 게. 니즈도 비싼 데다 니즈까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형이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수요자의 경쟁력 대비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격 상승의 여력이 없으면 금리의 논리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금리가, 아직도 금리의 논리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리가 이제 1.5포인트까지 기준금리 기준으로 내려가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의 논리보다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설명하는 시장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가 1.5, 2.0 사이로 와야지 지역별로 움직일 거다. 수급의 논리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한 2.0까지는 못 오더라도. 그래요. 2.5 정도까지 오면 될 것 같아요. 2.5 왔다 갔다리 할 정도까지는 와야 다시 이제 수급의 논리로. 그치.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죠. 그게 이제 그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2.0에서 1.5 사이. 까지 와야 된다. 여기 이제 절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가 평균인데 2.5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 평균 아래로 내려와야지 이제 수급의 논리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는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그렇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사이클이 달라질 거다. 통으로 가는 시절이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지역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다. 근데 의외로 서울이 빨리 오를 수도 있겠다. 물량이 적으니까. 서울이 근데 올라오면 가성비 높은 역세권의 중소형이 먼저 시작할 거다. 왜? 크기 갭이 작으니까.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오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틀린 게 그때는 너무 바닥까지 내려갔거든요. DTI 기준으로 보시면 네. 이 2013년, 14년 이럴 때 보면은 DTI 기준으로 보면 엄청 바닥이잖아요. 여기가. 네. 바닥이었잖아요. 이때는 심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서울은. 맨날 나라 망한다고. 뭐 유럽이 망한다. 미국이 망한다. 맨날 그 이야기밖에 틀면 나와. 그러니까 브렉시트라고 이제 그게 이제 18년인가 19년인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잖아. 그래서 이게 심리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많이 내렸고 의외로 이제 매매가 왜 떨어졌어요? 이때 매매가 떨어졌거든요. 매매가 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때 공급이 많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때 공급 되게 적었거든요. 서울.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요거 다른 걸 한번 볼까? 공급이 되게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 요거 그래서 보면은 요것도 재밌는데 망고의 숲? 예, 제가 그냥 찍은 거예요. 예. 망고의 숲,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는 빨간 숲하고 파란 숲이 있어. 뭐가 숲이에요? 빨간 숲하고 파란 숲이 있어. 빨간 숲은 전세의 숲이고 파란 숲은 매매의 숲인데 여기 보시면 요런 거는 전세의 숲이야. 빨간색이 더 크니까 이런 네. 거는 매매의 숲이지. 전세의 숲에서는 전세가 더 빨리 오르니까 갭이 빠르게 줄어드는 거고 매매의 숲에서는 매매가 더 빨리 오르니까 갭이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보면 이 선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가 상대 속도라 그러는데 이건 설명하려면 긴데 이렇게 올라올 때가 투자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갈 때가 갭이 벌어지면서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2010년부터 보면은 매매는 파란색은 매매라 그랬잖아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2014년 초까지 떨어지잖아요. 근데 전세는 계속 오르잖아요. 이렇게. 이때 나왔던 게 미친 전세야. 그러니까 매매가 입주 물량이 적으면 매매가 오른다라는 게 안 맞아. 서울은 안 맞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죠. 매매는 선택이에요. 근데 매매를 안 하면 임대가 필수가 되는 거죠. 필수 맞죠? 내가 집을 안 사면 남의 집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심리가 공급이 없어도 매매 심리가 없으면 매매 심리가 없고 미분양이 쌓이면
그 매매 거래는 줄고요. 매매는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전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없으면 매매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는 게 아니라 매매 전세 둘 중에 하나가 올라요. 금리 영향이 없다면.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전세가 엄청, 그러니까 막 캡이 확 붙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캡이 확 붙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2, 3천씩 하고 그랬어요. 캡이, 서울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지. 그때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훅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캡이 붙은 상태에서 같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이렇게 반등이 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때는 캡이 엄청 멀어져 있을 거야.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도 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옛날처럼 뭐, 집을 샀는데 1년 지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이런 이야기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냥 소소하게 1년에 한 1억 정도, 두세 개 깔아놓으니까, 이런 느낌이지. 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2, 3천 오르면, 다행이다. 전세가 올라서 현금이 좀 생겼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 터져가지고 막,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많이 안 오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뭐, 그러면 수익률 따지면은 갭이 엄청 작은 걸 가야지 수익률이 커지겠지만, 글쎄. 결국에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 금액이기 때문에 결정해야 돼요. 수익 금액이 높은 데다가 한두 개를 살 거냐, 아니면은 지방에 가서 수익률 좋은 데 가서 쫙 깔 거냐,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금이 너무 적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직장도 괜찮고, 막 이렇게 집도 뭐 이렇게 서울에 실거주도 해야 되고 좋은 데 실거주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내 집 마련 좋은 데로 옮기는 게 1차다. 투자는 그 다음에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집안에 이렇게 해야 돼. 돈은 없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뭐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갖고 막 매일매일 뭐 매주마다 SRT 타고 지방 가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부동산을 성공하고 싶으면 그래야죠. 뭐. DTI 그래프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DTI 그래프 저거는 제가 집에서 그냥 취미생활로 그리는 겁니다.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그 리얼망고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다 공개해놨거든요. 나머지 리얼망고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대부분 괜찮은 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까? 네네. 회원가입은 해야죠. 아이고 회원가입 정도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퍼블릭이냐 아니냐 이거죠. 유료냐 무료냐. 무료죠. 무료. 무료. 프리 버전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알려줘야지. 재개발 재건축은 선행시장이 있어요. 선행시장은 신축 분양시장이에요. 그 신축 분양 시장이 분양도 잘 되고 경쟁률도 높고 고가의 분양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의 수지가 개선이 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신축 가격도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많이 빠졌잖아요. 신축 가격이 많이 빠진 이유도 이제 설명하면 길인데 어쨌든 신축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의 논리로. 어쨌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려 그러면 선행시장인 신축시장, 분양시장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 가격도 높고 경쟁률, 가격이 높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조금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선행시장이 안 좋으니까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원자재 시장, 뭐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 그 3, 4년 전에 300, 400 계산하던 게 지금 700, 800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단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지으면 평당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원가가 올라갔다고 봐요. 그러면 지어서 뭔가 남을 게 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아무래도 2천만 원 넘어가야지 재개발 재건축이 지어서 남는 게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평당 2천만 원 안 넘어가는 곳은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올 스탑 될 거다. 언제까지? 2천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뭐 지방 같은 경우에 50만 도시 뭐 어떤 데는 30만 도시 이런 데도 6억 5천 할 때가 있었잖아요. 6억 5천 7억 호가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됐지. 근데 지금 그게 다시 이제 5억대로 떨어지니까 5억대로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건축 원가가 이제 거의 2배로 떼어버리니까 이제 수지가 안 맞는 거야 이제. 요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지 사실. 그래서 지방 재건축들, 그러니까 뭐 신축 아파트가 주변 신축 아파트가 뭐 6억 안 되는데 뭐 6억 5천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멈춘다고 봐야 된다. 물론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미 분양을 했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이나 대도시는 여전히 뭐 10억에 분양되고 12억에 분양되고 차이 이번에 뭐 차이 뭐 영등포 영등포 뭐 샤이 디그리 내가 거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둔천주공이 13억에 분양을 했는데 싼 거였지.
지나고 보니까 예, 그런 거고 피 붙는 거 보니까 어디야 장이 그쪽에 뭐 자의 뭐 분양하잖아요. 그것도 뭐 특공 경쟁률 보니까 대박 날 것 같아요. 어제 그렇단 말이야. 왜 그러냐? 서울은 이제 평당 분양가가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가버렸잖아. 3,800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원가가 얼마라고? 2천이라고 2천. 거의 2천 넉넉하게 봐서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2천하고 가격이 많이 분양가가 많이 벌어질수록 속도는 잘 나는 거고 그게 2천하고 원가가 붙거나 더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이제 속도가 안 나거나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대도시 위주로 잘 될 거다. 그래도 꾸역꾸역 될 거다. 대도시 위주로.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실거주나 뭐 투자하실 때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피가 많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재 피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저도 이제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한데 일반 분양 직전인 것들 있잖아요. 또 일반 분양 직전인 것들 그런 것들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철거된 거 이런 거는 취득세도 낮잖아.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이 신축이 잘 나가고 이제 분양 시장이 살아나면 제재가 프리미엄이 세게 붙거든. 근데 이제 많이 떨어져. 신축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은 뭔 이야기냐. 또 예시를 들자면 너무 긴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왜 예를 들자면 우유값이 비싸요. 그러면 우유가 젖이 나오는 암소 가격이 오르죠. 그죠? 암소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나중에는 암송아지 가격까지 올라요. 그죠? 이 우유가 신축이고요. 암소는 재개발 재건축이고, 그 다음에 암송아지는 초기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보시면 돼요. 표현이 되게 귀엽다. 근데 우유 가격이 확 떨어지면 제일 먼저 암송아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암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우유가 제일 조금, 우유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암소 가격이고, 암소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암송아지 가격이야. 원재료,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유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미래에 대한 리스크, 송아지가 죽을 수도 있고 젖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조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리스크를 자꾸 무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유 가격이 확 떨어지면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건강한 송아지인지. 그렇지. 얘가 보니까 막 젖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막 송아지가 비리비리해. 막 이런 거 보는 거. 옛날에는 괜찮아. 송아지잖아. 젖은 나오겠지. 나오겠지. 크잖아. 막 이렇게. 그치? 예, 다 그런 거야. 열심히 뛰놀면 돼.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심리의 차이지.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선행시장이 있고 이제 재발 재건축은 신축 분양이라는 선행시장이 있고 후행시장이 전방시장, 후방시장인 거야. 전방시장인 분양시장이 잘 돼야 되는데 안 좋으니까 속도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처지겠지만 대도시는 잘 될 거다. 꾸역꾸역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리얼망고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사이트 나오거든요. 네. 이거예요. 이게 첫 화면인데. 알록달록합니다. 네, 첫 화면인데 이거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했어요. 원페이지에. 그러면 서울이 궁금하잖아. 서울 누르면 서울의 인구 증감률, 세대수 뭐 이렇게 좀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세 개를 제일 먼저 봐야 돼. 인구, 미분양, 그다음에 입주 물량. 이거 보는 법을 한번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건 다 공짜니까요. 제가 뭐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돈 받으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예, 제가 투자하려고 만든 거를 그냥 오픈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던 게 이게 IT 쪽이니까. 저도 이거 보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요거 세 개만 보면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또 활용하는 법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80%는 요거 세 개로 다 해결이 돼요. 나머지 20%를 위해서 80%의 시간을 넣는 건데 시장을 볼 때 가장 기본은 이 세 개인 것 같아. 체력, 분위기, 미래. 체력, 현재 분위기, 미래. 이렇게 세 개. 나머지는 이제 매우 장기적으로 보려면 이제 구글어스로 지도부터 보면서 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용량이 좀 있어갖고 투컴으로 세팅해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이 뭐셨는데? 뭘 하셨는데? 저요? 은행 전산실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전공이에요. 네, 컴퓨터 전공. 전산학과라고 하죠, 옛날에. 전산학. 그럼 프로그래밍도 짜시고 막 이런 그렇죠. 초등학교 때 좀 짰죠. 또 겉보기가 또 다르게 또. 수학 되게 좋아합니다. 수학. 미분적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중적분하고 막. 그 정도 아니고. 뭐, 리미트 시그마 이런 거 있잖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남한산성. 네, 둘이 저기 하는 거죠. 청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고군분투하는? 네,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이죠. 졌는데, 청나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기어 나올 때까지, 왕이. 사실 그런 거잖아. 삼전도의 구력이잖아요. 네. 삼전도가 지금의 송파의 삼전동이거든요.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병헌 씨는, 극중의 이병헌 씨는 이런 이야기, 화친을 하자. 그렇죠. 그리고 김윤식
김현식이죠. 나를 빙다리에 핫바지로 봐?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안 된다. 싸우자.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병헌이 이런 명대사를 남겨요. 살아야 갚지 않겠소. 이런 걸 남기거든요. 지금 명분도 진리도 살아야 명분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직코가 석자. 제 코가 석자죠. 지금 이번을 어떻게든 잘 해결해야지 나머지 이제 그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냉정하게. 자, 지금보다 10% 더 떨어지고 금리 이자도 1% 더 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게 내가 해낼 수 있겠다 싶으면 정리하지 말고 두고 가. 근데 그게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생각에 따라서 몇 개 정리했습니다.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헐값에 넘겼죠. 괜찮아요. 오래전에 사서. 예,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확보해 놨거든요. 예, 이게 더 좋은, 이제, 저도 그러고 있고, 실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텨야지, 그쵸? 겨울을 잘 지나야지, 또 겨울이 많이 추워야지, 여름에 병충해가 없어. 그런 것처럼 좀 너무, 너무 그런가? 병충해? 예. 바닥에 이마를 찧어서라도. 그렇죠. 세 번 찧어서라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뭘까? 살면서 중요한 게 뭔가? 재테크도 중요하고 하는데 재테크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그 행복은 왜 행복하려고 그러냐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된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결국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거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예, 그걸 잊지 마시고 자존심 내려놓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야 갚지 않겠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사실 350분은 살아남으려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나중에 다 갚아주지 않을까. 여기 제일 힘들게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보이는데 누구나하고 말 안 할게요. 네.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좀 들어왔네 보니까. 네네네네. 네, 힘듭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4월 4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반응 보고 또 다다음 주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